안녕하세요. 어느새 벚꽃이 지고 잎이 무성한 초록이 길거리에 이팝나무꽃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하얀 바발같이 생긴 이팝나무 꽃말이 영원한 사랑이라던데 알고 계셨나요? 하루라도 밥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너무 맞는 말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저에게 밥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제 사랑은 모두 백반집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냥 백반집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백반집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대학가에서 백반집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30년도 더 된 노포입니다. 오는 손님들이 거의 학생이다 보니 가격도 착하지만 음식의 퀄리티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흑미밥과 된장찌개의 기본찬들이 진짜 엄마가 해주는 집밥처럼 나갑니다. 구운 김, 달걀말이, 버섯볶음과 콩나물, 도라지, 호박무침에 두부조림, 깍두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귤, 바나나, 토마토가 들어간 샐러드까지. 한마디로 푸짐합니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져서 땡땡대 대표 맛집으로 소개될 만큼 인기가 좋았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파시면 남는 게 있습니까? 고향에 계시는 엄마가 해주던 집밥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장님 최고예요. 된장찌개도 짜지 않고 제 입맛에 딱 맞아서 좋았습니다. 사장님 캡짱 멋져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손님들이 주로 하는 말씀만 봐도 느낌이 딱 오시죠? 실제로 엄마의 제육볶음 맛을 잊지 못해 대학을 졸업하고도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돈 욕심 부리지 않고 혜자스러운 밥상을 차려내는 엄마 아빠를 단골들이 오히려 걱정할 정도였어요. 엄마는 음식 솜씨를 타고났는지 모든 요리를 다 잘하셨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음식은 김치였어요. 엄마가 갓 지은 쌀밥에 맛있게 익은 총각김치 하나를 척 올리고 아그작 베어 먹으면 도망가던 입맛도 제자리로 돌아올 정도로 맛이 끝내줍니다. 언젠가 엄마에게 요리 비법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엄마는 그냥 내 딸 먹일 음식이다 생각하고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뭔가 있잖아. 엄마처럼 손맛이 좋아지는 비법이 있잖아. 딸한테도 안 가르쳐줄 거야? 정말 비법이라고 할 게 없는데 왜 자꾸 보채니? 그래도... 알았어. 일단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건강해야 해. 그래야 맛을 제대로 내거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먹일 음식 만든다 생각하고 조리하면 되던데? 아 맞다. 제철에 나는 신선한 음식 재료를 사용하면 다 맛있어. 그랬습니다. 아빠는 매일 새벽 농수산물 시장에 들러 신선한 재료를 사오셨고요. 엄마는 신선한 재료를 직접 다듬어 조리한 반찬을 내놓았습니다. 구운 김, 깍두기, 멸치볶음 같이 매일 붙박이로 상에 오르는 반찬도 있지만 나머지 반찬은 매일 바뀌고는 했어요. 국도 주기적으로 바뀌는데 월요일은 미역국, 화요일은 새우 시금치국, 수요일은 어묵 콩나물국, 목요일은 소고기 묵국, 금요일은 김치 콩나물국이 나갔습니다. 메뉴를 적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이렇게 정성이 깃든 반찬은 대략 11시 30분 조리가 끝나고요. 식당은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이때 오시면 진짜 맛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엄마는 돈 벌 생각보다 맛과 정과 인심으로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손님들에게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이고 싶다는 마음으로 장사를 해오신 분이세요. 그렇게 매일 고생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이렇게 장사해서 남 좋은 일 시킬 거면 장사를 왜 하냐? 그 했다가 부모님께 야단만 들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은 베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2000년대 초반에는 푸드뱅크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나 공공기관의 잔반과 식재료를 기부하는 게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 사업에 참여하셔서 독거노인이나 보육원에 반찬과 식재료를 지원하셨습니다. 그때는 환경보호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잔반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받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다고 해서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사그라들었죠. 아무튼 그때부터 푸드뱅크 식품 기부를 하시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챙기셨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를 돌면서 멀쩡한데 안 입는 헌옷들을 수거해서 필요한 곳에 기부하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퍼주기만 하는 부모님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런 부모님의 훌륭하고 따뜻한 모습이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어요. 당시에 저는 학교가 파하면 종종 식당으로 가서 가장자리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날도 산수 숙제를 열심히 풀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한 소년과 딱 눈이 마주쳤어요. 소년은 화들짝 놀라며 후다닥 가던 길을 뛰어갔습니다. 뭐지? 싶었어요. 수상한 아이 같아서 엄마에게 일렀습니다. 엄마, 이상한 애가 우리 집을 한참 보다가 갔어. 간첩 같아. 간첩이면 어떡해? 어떻게 생겼는데? 스포츠 머리에 시커멓게 생긴 남자애야. 혹시 너네 초등학교 체육복 입고 있었니? 응, 맞아. 아, 걔 우리 동네 사는 애야. 다음에 보면 들어오라고 해. 간첩이 아니라 안심했습니다. 엄마 말로는 근처에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 남자아이인데 동네에서 옹벽이 허물어진 폐가 같은 곳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가까운 곳에 살다 보니 오고 가고 하면서 자주 봤던 아이라면서 신경이 쓰이는지 다음에 보면 밥이라도 먹여야겠다 하셨어요. 낡은 실내화에 추레한 옷차림, 주눅든 표정을 한 소녀는 어린 제 눈에도 몹시 가난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어린 남자아이는 또 식당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걔야 걔. 할머니랑 사는 체육복. 엄마가 밖으로 나가서 쭈그리고 앉아 그 아이의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얘, 너 할머니랑 사는 애 맞지? 아줌마가 너한테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지 않을래? 예? 부탁이요? 뭔데요? 그게 말이야. 이 아줌마가 신메뉴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맛있는지 없는지 통 감이 안 오네. 그래서 이번에 개발한 신메뉴를 맛보고 평가해줄 체험단이 필요한데. 특히 어린이 입맛에 맞는지 궁금하거든? 그래서 네가 어린이 대표로 맛봐주면 하는데 어때? 이 아줌마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단다. 체험단은 돈 안 내도 돼. 대신 평가를 해주면 되지. 어때? 네, 좋아요. 그럼 우리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볼까? 아이는 어서 신메뉴를 달라는 듯이 눈을 크게 초롱초롱 빛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치즈와 김이 들어간 달걀말이와 고등어구이 등등 밑반찬을 내오셨습니다. 어디가 신메뉴이고 어디가 기존 메뉴인지 모르겠는 그냥 일상적인 보통의 상차림이었지만 엄마는 이게 내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요리인데 한번 맛보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하면서 치즈 달걀말이 접시를 특별히 아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녀는 며칠을 굶은 아이처럼 개걸스럽게 밥 공기를 비우고 달걀말이도 마지막 한 점까지 깨끗하게 해치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대박 하면서 곁눈질로 소년을 보았습니다. 소년이 내 시선을 느꼈는지 서둘러 숟가락을 놓으며 엄마의 요리를 칭찬했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그래? 어린이 입맛에도 맞구나? 다행이다. 잘 먹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디저트 과일이 있는데 그것도 맛보고 가야지. 소년이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그래도 돼요? 하고 멋쩍어 했습니다. 그럼 너는 우리 식당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야. 신메뉴 체험단이니까 당연히 디저트까지 먹어도 돼. 소년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토마토와 우유를 먹는 소년에게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쌀집 뒤에 사는 애 맞지?
할머니랑 같이 사는. 네, 우리 체험단도 됐는데 통성명은 해야지. 이름은 뭐야? 김견우요. 견우는 몇 살이니? 8살이요. 아이고, 8살인데 대답도 참 똑똑하게 잘하는구나. 저 끝에서 숙제하는 척하는 누나 이름은 오성미야. 성미가 끝내주게 못됐단다. 엄마는? 갑자기 내 얘기를 하고 그래. 기분 나빠. 봐라, 정말 한성미 하는 누나 같지? 엄마! 그렇게 엄마는 매일 신메뉴를 핑계대며 소년에게 밥을 차려줬고 나중에는 할머니까지 모셔다가 같이 밥을 차려드리곤 했습니다. 할머니와 소년이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엄마는 갓 지은 밥과 방금 무친 나물이나 멸치볶음 같은 밑반찬을 늘 챙겨주셨고 때로는 빵과 과일 봉지를 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남을 돕는 일을 좋아하셨고 아빠는 그런 엄마를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저도 견우랑 곧잘 놀았습니다. 견우에게 구구단을 가르쳐주면서 선생님인 척 학교놀이도 하고 심청전이나 토끼와 거북이 같은 이야기로 연극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엄마 말처럼 아이가 똘망똘망해서 제가 가르쳐주는 건 뭐든 스펀지처럼 쏙쏙 받아들였어요. 저에겐 소꿉친구나 동생 같은 아이였지만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제가 식당에도 잘 나가지 않았거든요. 대신 한 번씩 엄마한테서 견우 소식을 듣고는 했는데요. 엄청 공부를 잘해서 법대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식당 손님들 중에 잘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 알지? 네, 여사님. 잘 나가는 K-팝 스타가 연습생 시절 우리 식당에서 밥 먹었다는 거 한 번만 더 말하면 100번인 거 알죠? 내 김치찌개 백반도 걔들 성공에 일조를 한 것 같아서 너무 자랑스럽다. 알아. 걔네들이랑 찍은 사진이 엄마 자랑이잖아요. 아니야, 내 자랑은 따로 있어. 누군데? 혹시 우리 남편? 우리 남편도 단골이었잖아. 설마 강서방은 내 딸 훔쳐간 도둑이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밥은 사랑이라고요. 백반집은 사랑을 실어왔는데 그게 제 남편이 될 청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춘기를 끝내고 정신을 똑바로 차렸을 때였어요.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신나게 노느라고 몰랐는데 한 해, 2해 지나면서 부모님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학교 2학년 때 담배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아빠가 폐암으로 돌아가신 뒤로 저는 더 성숙해졌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는 너무 커서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저는 식당으로 가서 엄마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눈에 띄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굵은 뿔테 안경을 쓴 복학생이었는데 매번 된장찌개나 콩나물 비빔밥 같은 제일 싼 메뉴만 시켜 먹었어요. 엄마랑 오늘 주문하는 메뉴가 된장일까 콩나물일까? 맞추기 내기를 할 정도였어요. 늘 혼자 식당에 와서 조용히 책을 읽으면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기품 있어 보였어요. 저는 모른 척하며 이건 오늘 서비스예요. 하면서 제육볶음이나 차돌박이 숙주볶음 같은 요리를 서비스로 내놓았습니다. 서비스가 계속되니 목례하고 눈인사만 하던 복학생도 어느새 우리 모녀의 대화에 끼어들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이건 서비스? 계속 이러시면 미안해서 못 오는데 어떡하죠? 그러면서 내일 또 올 거잖아요. 콩나물 비빔밥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학생, 공부도 좋지만 식사할 땐 밥에만 집중해요. 그러다 체할까 걱정이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왜? 식사하고 도서관 가는 거 아니야? 과외 알바를 가야 해서요. 알고 보니 복학생은 서울대학교 공대에 다니는 이른바 수재였어요. 홀어머니의 3남매의 장남으로 어린 동생들 학비의 생활비까지 책임을 지고 있어서 주말도 없이 허리가 휠 정도로 과외 알바를 다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복학생의 사정을 알게 된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동정심이 생겼고 이것저것 챙겨주던 제 마음은 어느새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가족 뒤치다꺼리하는 남자를 돕는 내 자신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는 그만이 가진 특유의 유머가 있었는데요. 일테면 이런 거죠. 지금 최악이다 싶은 순간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나를 비웃어요. 강한솔,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리야. 지금 이건 절대 최악이 아니야. 최악은 늘 경신된단다. 아직 한참 멀었다. 뭐예요 그게. 가끔은 이 최악이란 놈이 나랑 깍꿍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최악이 끝났다 싶으면 깍꿍, 나 여기 있지롱 하면서 깍꿍 깍꿍. 약 올리면서 늘 더 센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자조적이고도 비관적인 그 사람의 개그가 안쓰러우면서도 재미있었습니다. 블랙 코미디처럼 딥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라이트하지도 않은, 한마디로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좋았나 봐요. 저는 머리가 좀 나빴거든요. 제가 평소 느끼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 사람의 말로써 온전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알파고 같은 존재였어요. 물으면 답하고 문제가 있으면 답을 주는 살아있는 나의 알파고. 솔직히 저는 그 사람에게 영어 단어 외우는 법도 배우고 예습 복습하면서 공부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머리 나쁜 제가 9급 공무원 시험을 겨우 가까스로 합격했을 때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엄마는 제가 그에게 서비스를 내줄 때부터 알아봤다며 제 결혼을 축하해 주셨지만 내심 걱정도 많으셨습니다. 홀어머니의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큰며느리 자리였으니까요.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그 정도 시집살이는 문제 없을 거라고 자부했습니다. 정말 결혼은 현실이라고. 막상 결혼을 하니 시댁의 거지근성과 갑질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엄마 표현에 따르면 시어머니의 얼굴이 돈이 들어오려다가도 다 나갈 것 같은 들창코에 눈이 쭉 찢어져서 무서운 인상이라 정이 안 간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남편은 한마디로 개천에서 나온 마지막 용이었습니다. 엄마가 우려한 대로 시댁 식구들은 그 집안의 가장이자 대들보인 남편을 뺏겼다고 날마다 울고불고 전화를 해대며 남편과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남편의 월급을 통째로 시댁에 보내기로 하고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자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수시로 돈을 달라며 신혼인 저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매일 생활비에 때 되면 용돈에 여름이면 에어컨, 겨울에는 건조기를, 가전제품부터 보험까지 자잘하게 돈이 들어가고 1년에 2-3번 가족여행도 꼭 가야 했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주말마다 차로 1시간 반이 걸리는 시댁에 가야 했고요. 시댁에 가 있는 내내 서울대 나온 아들내미 자랑을 귀에 피가 딱지가 될 정도로 들었습니다. 내 생각에 이 세상에 제일 복 많은 여자는 너야. 밖에 나가서 물어봐라. 백반집 딸이 어디 가서 서울대 나온 남자 만나 결혼할 수 있는지. 그게 가당키나 해? 세상 이런 일은 없다. 너는 우리 한솔이가 결혼해준 걸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해. 나라면 매일 남편한테 큰절하고 업고 다닌다. 당연하지. 엄마, 형수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틀림없어. 형수 학벌에 우리 형 만나기 쉬워? 에휴, 그놈의 정이 뭔지. 언니, 오빠랑 대화는 좀 해요? 우리 오빠 갑갑할 때 영문으로 된 성경책 읽는 거 아시죠? 외국어로 대화하는 거 좋아하는데 언니랑도 해요? 아드님 서울대 나와서 똑똑하고 명석한 건 저도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업고 다니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기가 아예 없었던 인물이 아니거든요. 아가씨, 저도 영어 잘하진 못해도 초급 영어는 해요. 하고 시어머니 말씀과 시동생들 말에 따박따박 반박을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어쩐지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올라와도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시면 저러실까 하면서 애써 흐린 눈, 흐린 귀를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속상해할까봐 못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어요. 이런 제 마음과 달리 서울대 졸업장이 무슨 만능 열쇠인 줄 아는지 시어머니의 잘난 척과 고압적인 태도는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는데요. 아무리 서울대 출신이라고 대기업 연봉이 무슨 재벌급으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하긴 남편의 장남 콤플렉스도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모처럼 제가 맛난 요리를 만들면 이 해물찜 되게 맛있네. 엄마 좀 해드리자. 하면서 서둘러 장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창립 기념이나 명절에 주는 선물이 들어와도 냉큼 시어머니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아이고 장한 내 아들. 아들이 잘 나가니까 엄마가 호강을 하는구나. 저 동네 사람들 우리 아들이 선물한 한우 세트 좀 보소. 응? 하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뻐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남편 같은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식 복이 터진 거고요. 남편 같은 친오빠를 둔 형제 자매라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남편으로는 좀 힘이 드네요. 남편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오로지 시댁이니까요. 때마다 보약이며 옷이며 신발이며 모자까지 사다 드리는 것도 모자라 남동생 수입차 산다고 대출까지 받아서 시댁에 보태주는 남편 행동이 점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저희 엄마가 돈을 보태 마련한 전셋집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전세살이를 못 면할 것 같았어요. 얼른 돈 모아서 집을 살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시댁에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살아보니 결혼도 남편이 시어머니께 효도하려고 한 것 같았어요. 저보다 시어머님 기분이 언제나 우선인 걸 보면요. 신혼 초에는 그저 남편이 안쓰럽고 치근한 마음으로 버텼는데 한 해도 해 흐를수록 집에 와서는 게임만 하고 시댁 신경만 쓰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점점 잔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항암도 하지 않는 착한 암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아이라서 두려웠습니다. 엄마는 이번 기회에 일을 좀 쉬면서 아기를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저도 건강을 핑계로 잠시 쉬면서 이세 계획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가벼운 수술이니까 일주일만 병가를 쓰고 계속 일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아마 제가 돈을 벌지 않을까봐 불안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남편이 번 돈을 모두 시댁에 보내고 제가 모든 생활비를 부담했으니까요. 결혼하고 3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 과감하게 2개월 병가 휴직계를 냈습니다. 물론 유급 휴가여서 부담도 덜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2개월이 끝나고 무급 휴가를 연장하면서 남편의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그게 다 돈 문제 때문이죠.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쉬는 건데도 돈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싸웠습니다.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면서 돈 한 푼 벌어오지 않으면서 돈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솔직히 결혼할 때 전셋집 마련에 결혼식 비용까지 저희가 부담했거든요. 그건 깡그리 다 까먹고 제가 일을 쉬어서 돈을 벌지 않는다고 은근히 무시하면서 불쾌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점점 서울대 출신 특유의 타인을 멸시하는 남편의 태도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겸손한 척은 하지만 너넨 나보다 아래야 하는 남을 무시하는 태도가 늘 깔려 있었거든요. 고작 그 자신감의 근거가 자기 학벌밖에 없으면서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놀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으로 나불대는 꼬락선이라니 점점 화멸감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남편과 엄청 크게 싸웠어요. 시댁엔 월급 다 주는 남편이 우리 엄마 생신에는 겨우 10,000원 한 장 던져주면서 어머니 돈 많잖아. 이거 보태서 반찬값이나 해. 하는데 그냥 오만정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엄마는 샤넬이 채널인 줄 알고 구찌를 구자로 하는 명품도 모르는 양반인데 남편 생일이랍시고 백화점에 가서는 명품 카드 지갑을 사다가 선물하고
제 생일에도 백화점 상품권을 두둑하게 주셨거든요. 이러니 제가 너무 속상하고 어이가 없어서 따져 물었습니다. 자기야, 자기 생일 때 엄마가 50만 원도 넘는 선물 해주셨는데 그 정도는 못해도 10만 원 정도는 써야 하지 않겠어? 우리한테 10만 원짜리 선물은 과소비고 사치야. 당신이 정선물을 사가고 싶으면 대충 1만 원짜리로 사가. 헐, 요새 1만 원짜리가 어딨어. 1만 원으로 케이크도 못 사. 당신 지금 타임머신 타고 온 시간여행자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좋은 거 많잖아. 어머니 식당에 필요한 도구들, 뭐 국자 같은 거 그런 거 사면 되겠네. 뭐 국자하고 남으면 자기 커피 한 잔 마시든가 말든가. 뭐? 당신 우리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당신 어머니라지만 우리 엄마한테 쓰는 돈은 아깝고 당신 엄마한테 쓰는 돈은 당연한 거야 뭐야? 하나밖에 없는 사위라고 엄마가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어떻게 이래? 뭐? 내가 벌어온 돈으로 내가 쓰는 건데 네가 뭔 상관이냐? 내 돈 내가 쓰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 내일 어머님 댁 가서 돈 많이 쓰지 말고 카드 쓸 때는 나한테 먼저 연락하고 써. 알았어? 뭐? 내가 돈을 얼마 쓰는지 당신 허락을 받으라고? 당연하지. 당신은 돈 안 버니까 내가 버는 돈 함부로 쓰면 안 되지. 부부 사이라도 지켜야 할 건 지켜야지. 뭐? 그만해. 피곤하다.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죽을 것 같은데 이번 일은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었고 그저 참으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만행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계기가 되는 일이 벌어진 그날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남편과 크게 다투고 각방을 쓴 지 2주일이 넘어갈 무렵이었어요.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냈는데 남편이 언제부턴가 잔뜩 멋을 내고 다녔습니다. 남편이 지나간 자리에는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남아있을 정도였어요. 수상했습니다. 각방을 쓰고 말을 안 하니까 남편 휴대폰을 확인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자고 있는 주말 이른 새벽 남편 차키를 들고 몰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영어로 문서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회사 업무에는 칼 같았지만 일상에서는 허술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 차에 내비를 켜고 최근 목적지를 봤더니 목록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파주, 고향, 일산의 카페 이름들이 주르륵 나왔고 회사 사람들과 회식하러 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넘겼습니다. 그래도 그냥 나오기 찜찜해서 블랙박스를 제 휴대폰에 연결해서 재생을 했어요. 그랬더니 까르르르 발랄하면서도 섹시하게 우는 한 여성의 웃음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누구지? 저도 모르게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다시 들어보니 남편이 즐겨 듣는 음악 소리를 뚫고 그 여자와 남편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말 북한산 어때? 산행하고 산장에 가서 능이백숙 먹고 돌아오자. 아니면 신상 카페 투어 할까? 둘 다 괜찮은데. 근데 너네 집에서는 아무 말 안 해? 당연히 출장이라고 해야지. 우리 남편 내가 돈 번다고 하면 엄청 좋아한다고. 그렇다면 나도 엄마한테 주말 출장이라고 해야겠다. 왜? 자기 와이프는 아직도 저기압이야? 말도 마. 아프지도 않으면서 병가 휴직이라고 맨날 집에만 있는데 완전 숨 막혀. 끔찍해. 그러게. 자기 와이프 일할 때 참 좋았는데. 그치?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자주 봤잖아. 한 달에 한 번 출장이라고 만나려니 너무 아쉽다. 나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몇 번을 다시 들어봐도 일반적인 직장 동료 사이는 아닌 게 분명했어요. 남편이 저와 다투기 전에는 출퇴근할 때마다 꼬박꼬박 전화하고 문자를 하는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정말 가정적인 남편이라서
단 한 번도 바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출장 간다면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한순간에 제 인생 전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섣부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미쳤고 저는 남편이 사용하는 노트북에 깔려있는 카톡과 텔레그램 메시지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같이 공유하던 비밀번호를 바꿔놓았을 세심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륜임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둘이 주고받은 내용은 너무 더럽고 역겨워서 차마 적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떠올리기도 싫네요.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고 바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여자 생겼어? 뭐래, 자다가 무슨 봉창 두드리는 거야. 당신 차, 내비랑 블랙박스 다 확인했어. 주중에 파주 호수공원까지 갔더라? 다음 주에는 북한산 산행하고 능이백숙 먹는다며? 누구야? 그 여자 누구냐고? 당신 미쳤어? 미친 여자처럼 왜 이래? 빨리 대. 그 여자. 안 그럼 회사에 전화한다? 그냥 직장 동료야. 회사 사람들 다 아는. 당신 전화하면 미쳤다고 욕먹어. 그러니까 시끄럽게 굴지 마. 직장 동료랑 왜 단둘이 산행하고 난리야. 출장 핑계대고 얼마나 만난 거야.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만. 집이 같은 방향이라 카풀하면서 나눈 이야기 가지고 바람핀 남편으로 보는 거야? 아이씨,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지금 나 패려고 했어? 어디 한번 때려봐! 이게 진짜. 남편이 벌개진 얼굴로 주먹을 쥐고 저를 팰듯이 노려보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 딩동하고 저를 구해주는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 모니터를 보니까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니가 아들 하면서 집으로 들어오셨고 살벌하게 다투다가 잠시 멈춘 저희를 보고 귀신같이 눈치를 채셨어요. 뭐냐 너희들?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죽상이야? 어머니, 이가요. 바람을 폈어요. 한 달에 한 번 출장 간다고 속이고 더럽게도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아이 진짜. 직장 동료라고 몇 번을 말해. 넌 내 말이 말 같지도 않냐? 사람 말을 쳐듣지도 않고 왜 네 멋대로 해석하고 난리세요.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작작 좀 하시지. 내가 증거가 다 있거든? 아이 진짜 돌아버리겠네.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이 가슴을 치니까 시어머니가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아가, 내 보기에 너가 너무 경솔한 것 같구나. 설령 우리 아들이 바람을 폈다 해도 남자들이 살면서 한 번쯤 다 그런 거 아니겠니? 서울대 나온 남편 모시고 살면서 너는 속이 어쩜 그렇게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서 쓰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렴. 뭐 별것도 아닌 걸로 세상 시끄럽게. 아유, 물이나 좀 다오. 남편을 두둔하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 시집 와서 지금까지 정말 할 만큼 했어요. 저도 맞벌이 하면서 매달 생활비에 때 되면 어머니 용돈에 보약까지 챙기면서 며느리 노릇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이러시면 너무 억울해요. 아니, 인연이 두 눈에 쌍심지를 키고 어디서 소리를 질러? 야, 내가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 했어? 안 했어. 백반집 딸년이 감히 서울대 나온 우리 아들을 채갔으면 고분고분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어따 대고 지랄이야, 지랄이! 어머니, 너무하세요. 어머니도 여자잖아요. 그러면 바람핀 남편을 혼내셔야죠. 왜 제가 참아야 해요? 지금까지 제가 못한 게 뭐가 있는데요? 하고 대들었습니다. 뭐 인연이 정신을 못 차렸네! 하면서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부렸습니다. 엄마한테도 맞은 적이 없었는데 시어머니한테 머리채를 잡히는 순간 너무 끔찍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완력에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수치심과 모멸감에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 그랬을까요? 이때 저희 엄마도 오랜만에 남편에게 줄 보약을 들고 저희 집을 방문하셨으니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혀서 쑥대머리처럼 마구 흐트러져 있는 제 머리 상태를 보고 엄마는 대충 짐작을 하신 듯 했어요. 엄마는 분노를 꾹꾹 누른 낮은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는데 평소 남을 돕고 챙기는 심성고운 엄마의 모습과 달리 분노, 대분노로 휩싸인 극도로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사부인이 제 딸 머리채를 잡으셨습니까? 제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잘못했죠? 여자가 처신을 어떻게 했길래 남편이 바람을 피겠어요? 남편 바람 핀다고 우리 아들을 쥐잡듯이 잡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 딸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강서방이 바람을 폈는데 제 딸을 저리 만드셨다고요? 이게 사실인가, 강서방? 남편이 묵묵부답으로 서 있자 시어머니가 또 아들은 두둔하면서 저를 나무라셨어요. 남편 바람 피는 것도 다 여자 탓인걸. 남편은 여자하기 나름이잖아요. 남편 마음 하나 못 잡으면서 뭐라고 다니겠어요? 모자라. 네가 제대로 내조를 했으면 우리 아들도 그러진 않았겠지.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 번 돈 집에서 펑펑 쓰고 놀면서 어디 감히 우리 아들을 잡아? 몹쓸 년. 에이케! 시어머니의 행동에 엄마는 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 되어서는 가자. 더 말할 것도 없다. 너희들 당장 이혼시키겠다. 면서 너 이러고 살고 있었냐? 고 저를 혼내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이런 꼴을 보여드려 미안하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미안해, 엄마.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효도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울지 마. 네가 뭘 잘못했다고 울어. 그만 울어. 눈물 뚝. 미친 개한테 물렸으면 떼어내고 가면 되지. 상종할 게 못 돼. 엄마가 저를 안고 토닥토닥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구더러 미친 개라는 거야? 말 다 했어요? 참나. 이혼하라고 하면 누가 무서워할 것 같아요? 이혼하면 누가 손해인데. 세상을 몰라도 한참을 모르시네. 엄마가 똑같이 코웃음 치면서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요. 누가 손해인지 이혼해보면 알겠죠. 누가 나중에 웃게 되는지 두고 보세요. 두고 보자는 사람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던데요. 여기서 말 섞어서 뭐해. 뭐하고 있어. 얼른 짐 싸지 않고. 강서방, 우리 딸 더 이상 이 집 사람들하고 엮일 일 없을 테니까 자네도 그렇게 알아. 그렇게 저는 엄마의 성화에 이끌려 바리바리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현실감이 떨어져서 멍했습니다.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엄마는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더니 이튿날 제 이혼을 담당해줄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다면서 저더러 식당으로 빨리 나오라고 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식당 손님들한테 일부러 부탁하고 그러지 마. 안 그랬어. 엄마 절친이 변호사인데 뭐하러 그래? 엄마 친구 중에 변호사가 어디 있어? 내가 아는데? 어쭈 그리. 우리 딸이 엄마를 무시하네? 나도 변호사 지인 있어. 얼른 나와. 최대한 예쁘게 하고. 알았어? 엄마는 이럴 때일수록 여자는 더 자신을 꾸며야 한다고 했어요. 저도 내키지 않았지만 엄마 지인이라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 단정하게 차려입고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식당에 이미 도착해 있는 엄마의 지인은 아르마니 양복이 잘 어울리는 호리호리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어서 누구였더라? 기억을 더듬어 보는데. 누나, 저 모르겠어요?
저 누나한테 구구단 배웠던 견우예요. 김견우. 기억 안 나요? 어? 견우. 알지. 엄마 알고 있었어? 얘가 견우래. 그래. 내가 소개할 변호사가 바로 견우다. 맹추야. 알고 보니 어릴 적 엄마가 매일 밥 차려줬던 그 소년이 장성하여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변호사가 된 거였어요. 어릴 적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고아원에 가게 된 견우는 정말 운 좋게도 후원자를 잘 만났고 그분 덕분에 대학까지 순조롭게 갈 수 있었대요. 대학에 입학했을 때 엄마한테 편지를 보내서 엄마도 견우가 법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는 견우가 변호사 자격증을 따려고 이 악물고 공부하는 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에 다시 만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몇 달 전에 견우가 요즘 엄청 잘 나가는 변호사라고 자기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식당으로 왔더라고. 얼마나 반갑던지. 그 조그마하던 꼬마가 이렇게 멋진 신사로 자랐으니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도 나고 그러대. 이제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됐으니 혹시 어려운 일 생기면 절대 숨기지 마시고 꼭 연락해달라고 신신당부를 드렸거든. 그런데 어제 나를 호출하셔서 열일 다 제쳐두고 달려왔지. 그렇구나. 이런 일로 만나서 민망하지만 그래도 반갑다. 견우를 다시 만나는 건 몹시 반갑고 기쁜 일이었지만 솔직히 좋은 일도 아니고 이혼 문제로 견우를 만나 상담을 하려니 좀 부끄럽고 민망했어요. 어릴 적 알던 동생에게 제 부끄러운 치부를 들추어 보여주어야 하는 제 심정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시간을 낸 견우에게 그동안의 부부 생활을 들려주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번 돈은 물론 대출까지 받아서 시댁에 줬다고 해서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보기는 어려워. 하지만 돈이 가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거든. 게다가 누나가 남편의 불륜 정황 증거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남편 불륜 이혼 소송이 가능해. 누나가 캡처한 문자 메시지는 정말 확실한 증거가 되거든. 우리가 이기는 건 문제 없다고 봐야지. 부부싸움하는 과정에서 심한 폭언이나 부당한 폭행까지 그에 합당한 배상을 다 받아낼게. 누나가 원한다면 내가 그 사람 알거지로 만들 수 있어. 그 남자 돈 버는 족족 시댁에 갖다 바쳐서 안 그래도 알거지야. 라고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견우는 자신이 이혼소송 전문이라며 자기가 무조건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정말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 대한 금액과 세금 등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했습니다. 이혼 위자료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나온 시어머니는 견우를 보고는 둘이 뭐냐?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도 노발대발하면서 견우와 무슨 사이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저 새끼 뭐야? 너도 저 새끼랑 바람핀 거 아니야? 우리 무슨 사이인데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고 난리야. 저는 웃으면서 남편을 조롱해 주었습니다. 걔 눈에는 똥만 보인다더니 당신 눈에는 모두가 불륜 남녀 같아? 남 의심할 시간에 열심히 돈이나 벌어. 이제 시댁이 아니라 내 통장에 넣어야 하니까. 야,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강한솔 씨, 지금이 최악 같죠? 아니에요. 최악은 늘 경신되는 거잖아. 아직 한참 멀었다. 이제 당신이 그렇게 피하고 싶어 하던 최악이 까꿍까꿍 할 거니까 즐겨요. 한때 제가 좋아했던 남편의 자주 섞인 블랙 유머를 던져주고 견우는 남편에게 보란듯이 저에게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왜 이딴 남자를 만나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누나는 이 남자에게 너무 과분해요. 누나를 아끼고 존중하고 누나 자존감을 지켜줄 남자를 만나세요. 봐! 맞지? 엄마 저 두 사람 불륜 맞잖아. 이 소송 엎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을 만날 일도 없었어. 굳이 우리 사이를 이어준 게 바로 당신이거든?
야, 니들 내가 가만 안 둬? 남편의 억지 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그 남자와 깨끗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이 씨가 되나 봐요. 남편이 말도 안 되게 견우와 저를 엮어서 나도 모르게 했던 말인데. 정말 그 남자 덕분에 견우와 제가 만나서 연인으로 발전했다면 믿으시겠어요? 누나, 저는 누나랑 처음 한 게 엄청 많은데 알아요? 뭘 했을까? 아, 구구단? 그만 좀 해. 구구단 2번만 더 가르쳐줬다가는 나라를 세웠다고 하겠다? 나는 처음으로 영국도 누나랑 해봤고 햄버거도 누나가 처음 사줬어. 내 생일이라고 다이어리도 사줬잖아요. 열쇠 달린 거. 기억난다. 너무 내 취향으로 골라서 좀 그랬지. 네. 보육원에서 그 일기장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지. 개인하면서 형들이 뺏어갔는데 내가 그 형 코를 아작내고 다시 뺏었지.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지나간 일인데도 미안한데? 누나가 나 피자집도 처음 데려갔잖아요. 내가 그랬어? 너한테 피자도 사줬나? 그건 기억이 안 나. 내가 보육원 들어가기 얼마 전에 식당에 인사하러 왔는데 누나가 없었어요. 내가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행히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중학교에서 돌아오던 누나를 마주쳤지. 누나가 날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면서 배고프지 않냐고 우리 피자 먹으러 갈까? 하면서 나를 데리고 피자집에 갔어. 그게 내 생애 첫 피자집의 추억이야. 오, 영광인데? 누나, 내가 누나 기억 참 많이 하고 있지. 역시 너 머리 진짜 좋다. 어릴 때 너 수학 가르치면서 다 알아봤어. 머리가 엄청 비상하더라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잊지 않으려고 생각해서 그래. 왜? 누나가 내 첫사랑이거든. 뭐? 아, 짝사랑인가? 야,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 기억엔 없어. 내 최초의 기억에도 할머니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할머니가 한 번씩 아프시면 집에 밥도 없고 나한텐 돈도 없고. 그래서 할머니 드실 거라도 구하려고 무작정 나갔다가 누나는 식당을 간 거야. 다들 배불리 먹고 나가는 사람들을 부럽게 쳐다봤어. 나라면 쌀 한 톨도 안 남길 텐데. 왜 저렇게 다 남기고 갈까? 하면서. 그때 누나랑 눈이 마주쳤잖아. 부끄러워서 도망갔어. 그 후로는 배가 고프면 자동으로 식당 앞으로 갔는데 아줌마가 신메뉴라면서 밥을 주셨잖아. 처음엔 못 먹겠더라.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런데 아줌마가 어떻게 아셨는지 체험단 선물이 있다며 밥과 반찬을 챙겨주셔서 나는 정말 맘 편하게 배불리 먹었다. 나중엔 할머니도 식당에서 같이 신메뉴를 먹었잖아. 그건 우리에게는 최고의 밥상이었어. 나는 그때 기억이 너무 따스해서 머릿속에 저장해두었다가 힘들 때마다 그 기억들을 꺼내보았어. 누나와의 모든 기억이 초콜릿이야. 힘들 때마다 꺼내먹는. 저는 견우의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눈물이 주룩주룩 마르지 않았어요. 이 녀석이 할머니를 여의고 살아온 모진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견우의 진심은 제 마음을 울렸고 저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제 치부와 민낯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견우와 저는 연인이 되었고 마침내 재혼까지 이어졌습니다. 누나, 나는 누나랑 처음 하는 게 많다고 했지. 봐, 결혼도 누나랑 처음 한다? 야, 정말 그럴 거야? 너 첫 키스는 누구랑 했어? 말해봐. 그건 노코멘트. 봐봐, 저거 수상해. 그래도 누나가 내 첫사랑인 건 변함없어. 아유, 그만 좀 해라. 예미를 매일 닭살 돋게 할래? 내 식당에서 꽁냥꽁냥 금지여. 그럴 거면 나가서 해.
우리 엄마 질투하는 거야? 엄마의 자랑, 엄마의 보물이 나랑 결혼해서? 어이구, 그래, 질투한다. 이것들이 정말 엄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어머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 포에버. 엄마가 해준 식당밥을 먹은 사람 중에 제일 성공한 엄마의 보물, 엄마의 자랑은 견우입니다. 그런 엄마의 보물과 결혼한 저도 엄마의 자랑이죠. 견우는 장모님을 친엄마로 여기고 효도하고 있고 두 사람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요즘 저의 낙입니다. 그리고 제 태중에 들어선 귀한 인연까지.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봐, 누나랑 처음 하는 거 또 생겼다. 하고 너스레를 떨 견우의 얼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은 사랑입니다. 따끈하게 갓 지은 밥에 맛있게 익은 총각김치를 올려서 한 입 아삭? 맛있게 드세요.